안녕하세요. 어대원입니다. 이제 3교시입니다. 3교시 첫 번째 과목 사회복지 정책론. 제20회 시험에서 우리 제자들 중에 만점이 나왔던 과목 중에 하나죠. 첫 번째 문제가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에 관한 그런 문제인데, 사회보험은 뭐 매년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또 민영보험은 뭐 가끔 나오는 내용인데, 어제 사회보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는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내용을 봤을 때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뭐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있죠. 비교하면 그게 이제 나오는 건데, 공통점은 다 안 봐도 되고 1번 보세요. 1번. 자, 위험의 이전과 분산을 기한다는데, 요거는 뭐 사회보험이든 민영보험이든 보험이면 다 그렇습니다. 보험이면 가입자가 있을 거고,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낼 거고, 근데 혜택은 누군가 언젠가 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라면 위험의 이전 분산 기능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 사전에 규정된 욕구에 따라 급여가 제공된다. 사전에 규정이 어디에 돼 있냐? 사회보험은 법에 있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법에 있겠죠. 보험은요? 그 보험 뭐 약관이라 그럽니까? 뭐 거기에 있겠죠. 깨알 같은 것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키면 되는 거죠. 서로가 법은 법대로 지키고 또 계약은 계약대로 지키고 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공공부조처럼 자산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다음 6번 보세요. 보험이라면 가장 주된 목적이 뭐겠습니까? 경제적인 측면이죠. 내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미리 대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경제적인 욕구를 보장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있다. 그 세 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차이점 보실까요? 사회보험은 국가에 의해서 제도가 운영되는 강제적인 그러한 가입이 이루어지고, 사회보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민영보험은 내가 들고 싶으면 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니까 자발적인 가입이 이루어지고, 사회보험은 최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죠. 공공부조도 최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은 사회보험에서 말하는 최저 수준의 소득 보장은 적어도 그 이상은 돼야 된다. 그 적어도예요, 적어도. 그렇죠? 적어도 그 이상.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론 시간에 또 공부할 거지만은 이제 하한선으로서의 의미. 적어도 이 이상. 가장 적게 받아도 그거니까 하한선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민영보험은 개인의 의사와 지불 능력에 좌우되죠. 개인의 의사와 지불 능력 다 아시는 사실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다 했고, 네 번째,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을 보다 더 강조하죠. 근데 민영보험은 개인적인 형평성을 보다 더 강조해요. 거기서 지금 개인적 형평성 끝에 능력이란 단어 보이시죠? 능력이 돼요. 보험료 많이 낼 수 있고 보험 들고 싶어. 그럼 아마 비싼 거 들걸요? 비싼 거? 그럼 나중에 혜택 받을 때 많이 받겠네요. 자, 그런 거고, 사회보험은 개인적 형평성도 고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 낼 때 어때요? 돈 많이 벌면 더 많이 내잖아요. 그럼 비례적인 성격은 있는데, 비례적인 성격은 있으나 우리가 또 뭐라 그러냐면은 정비례하진 않는다. 또는 단순 비례하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례적이지만 단순 비례하진 않는다. 정비례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사회보험 가입자들 중에서도 좀 많이 잘 사는 사람, 조금 잘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 섞여 있겠죠. 그러면 어느 쪽을 좀 더 배려해 줘야 될까요? 저소득 가입자분들이겠죠. 이렇게 해서 뭐 저소득 가입자랄지 또는 뭐 딸린 식구들이 많은 가입자랄지 뭐 그런 분들을 좀 더 배려해 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사회적 적절성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건 좀 더 뭐 복지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상대적인 차이고요. 자, 그다음 사회보험은 정부가 독점하죠. 사회보장 기본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거 다 여러분도 줄줄줄 외우게 되실 거예요. 근데 민영보험은 그냥 보험회사들끼리 자유경쟁이죠. 보험회사들끼리. 그 다음 사회보험은 비용 지출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
어려워요. 곤란합니다. 상대 비교예요. 상대 비교. 얘네 둘을 비교했을 때 비용 지출을 예측하는 게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 사회보험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영보험은 비용 지출 예측이 가능하다고 돼 있죠. 뭐 가능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용이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나중에 가면은 이걸 뭐 재정 예측성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때 민영보험이 있고 사회보험이 있고 공공부조가 있는데 얘네 세 개를 같이 공부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비교를 하는데 비용 지출을 뭐 언제 얼마만큼의 어떤 비용을 쓰게 될지를 뭐가 제일 예측을 잘하느냐. 1등이 누굴까요? 당연히 민영보험이에요. 영보험이죠. 뭘 추구해요? 영리를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따질 것도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보험이 2등, 공공부조가 꼴등. 그래서 얘가 이제 비용 지출 예측하기가 가장 곤란하고 가장 용이합니다. 결론,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가장 곤란하고 가장 용이해요. 사회보험을 어느 정도 또 예측하지만 우리가 뭐 전염병이 발생한다든지 이제 막 그랬을 때 또 이제 지출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근데 만약에 얘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사회보험은 상대적으로 곤란하다. 둘이 비교한 거죠, 지금. 곤란하다. 근데 만약에 공공부조랑 사회보험을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사회보험은 뭐예요? 예측이 용이하다. 뭐랑 비교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죠. 다 아셔야 돼. 나중에 또 복습해 드릴 거고요. 자, 미루지 말고 하세요. 무료강의라고 우습게 보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사회보험은 재정의 완전 적립이 필요 없어요. 왜? 사회보험은 영리예요? 비영리예요? 비영리. 아까 누가 책임진다 그랬어요? 국가가. 사회보험은 국가가 책임지는 비영리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완전 적립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완전 적립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다 쓰면 어떡할까요?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을 하죠. 그죠?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게끔 잘 운영을 해야 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진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남길 필요는 또 없어요. 근데 민영보험은요? 남기는 게 목적, 영리가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완전 적립금이라고 있으면은 딱 이 정도라고 칠게요. 바닥에서부터 완전 적립선이라고 치면은 그 위에만 써. 여기 있는 건 안 써. 여기 있는 거는 뭐 어디 은행에다가 넣어놓든 뭐 어디다 투자를 하든 뭐도 있어야 돼요. 인건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쓴다. 그래서 민영보험은 재정의 완전 적립이 꼭 필요합니다. 사회보험은 또 뭐라고 돼 있죠? 목적과 결과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죠? 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사회보험은 거의 대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얼마나 의견이 다양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고, 민영보험은 목적과 결과에 대한 의견이 일치됩니다. 언제 일치되죠?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은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가 상승, 물가 변동에 대해서 비교적 적응을 잘하겠지만 민영보험은 일반 기업 입장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때요?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사회보험은 평균적 위험 또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평균적 위험은 사회보험은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그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얼마를 버느냐. 여기서 소득은 인컴이죠. 인컴. 그래서 소득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더 내고요. 적으면 덜. 아까 비례적인 성격이 있다 그랬어요. 다만 정비례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근데 민영보험은 개별적인 위험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부상의 위험, 질병의 위험, 그런 사고, 이런 위험 많이 노출되는 직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뭐 또는 가족의 질병력이 있어서 나는 뭐 고혈압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 나는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개별적 위험이죠. 그리고 급여 수준에 따른 차등보험료 부과인데 여기서 말하는 급여는요. 보험금 나가는 거 있죠. 보험금 지급하는 거. 그 보험급여예요. 보험급여. 내가 비싼 혜택 받고 싶다. 혜택 많은 거. 그럼 비싼 거 들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싼 거 들면 되고. 싫으면 안 들면 되고. 이런 거죠. 자, 사회보험은 마지막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반면 민영보험은 알아서 하겠죠. 사적 경로를 통해서 기업들이 알아서 하겠죠. 자, 특별히 어려운 내용들이 별로 없을 거고 단순 암기해야 할 내용들도 별로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를 가봐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인데 1번을 보세요. 자, 사회보험은 현금 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민영보험은 현물 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아주 정확히 틀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민영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뭐 들어보셨거나 들고 있거나 뭐 그런 분들이 뭐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민영보험은 대부분 혜택이 뭘로 들어오죠? 대부분 돈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민영보험은 뭐 현금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도 뭐 그거는 뭐 크게 틀릴 말이 아니죠. 거의 맞는 말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사회보험은 너무 복잡합니다. 사회보험이 어떻게 복잡하냐면 예를 들어가서 우리 국민연금 있죠. 국민연금. 그러면 국민연금은 급여의 종류가 5개가 있어요. 5개. 그래서 노장이 연금을 반환한 사유. 나중에 친숙해질 겁니다. 자, 노장이 연금은 국민연금의 연금, 노장이 연금을 반환한 사유. 줄이면 노장 반환 사유. 이렇게 되거든요. 노장 반환 사유인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유족연금인데 이게 다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 그래서 국민연금은 현금 급여가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 같은 거죠. 고용보험은 좀 가시가 많은데 고용보험에는 크게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만 해도 수십 가지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급여는 다 아시잖아요. 실업급여에는 또 뭐 구직급여도 있고 취업 촉진 수당도 있는데 이게 다 돈이에요. 다 돈. 그 다음에 모성 보호사업이라고 있어요. 뭐 우리 잘 아시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뭐 육아휴직급여 등등 이런 것들. 그거 다 돈으로 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체로 돈입니다. 거의 다 돈이에요, 돈. 얘네들은 뭐 현금이 중심이 되는 게 맞아요. 현금이 중심이 되는 게. 그럼 시험에서 얘네들이 뭐 현금은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다뤄지질 않지만 따진다면은 현금이 중심이 됩니다. 근데 이제 건강보험 있죠? 건강보험은 나중에 외우실 건데 현물도 있고 현금도 있고 바우처도 있어요. 세세한 건 나중에 이론 시간에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근데 건강보험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정해놨어요. 현물이 원칙인데 이렇게 외울 거예요. 요건 현물. 현물 급여가 딸랑 2개밖에 없어요. 딸랑 2개. 외우기 좋죠? 근데 둘 다 4글자예요. 요양급여, 건강검진. 건강보험에는 현물급여도 있고 현금도 있고 바우처도 있는데 일단 현물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 현물급여가 2개밖에 없어요. 요양급여랑 건강검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워요. 요건 현물. 4글자 이렇게 외운다고요. 얘는 현물이 원칙이라고 아예 그렇게 다 학자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프면 병원 가서 돈 받아요? 아니면 진료받아요? 진료받죠? 그런
의료 서비스는 다 현물입니다. 그러한 의료 서비스 다 현물이에요. 우리가 현금과 현물을 구별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좀 이따 볼 건데, 어쨌든 현금은 돈으로 주는 거, 그다음 현물은 돈이 아닌 것으로 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에 산재 같은 경우, 산재에는 크게 8가지 급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나중에 외울 겁니다. 상장, 간직해요, 유휴 이렇게 외울 거야. 나중에 상장, 간직해요, 유휴 이렇게 외울 건데, 기본적으로 산재하고 예약은 되게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재해를 입으셨어요. 부상이나 질병이나 장해나 또는 돌아가셨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그랬을 때 물론 현금 받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부상이나 질병이다. 그러면 어디 가요? 병원 가죠, 병원. 그럼 얘하고 되게 비슷한 맥락이죠. 그렇죠? 그래서 산재도 급여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산재도 거의 현물이 원칙이라고 봐야 되죠. 거의 그렇게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 중심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얘는 그냥 원칙이 아예 못 박혀 있고, 뭐 산재도 현물 원칙이다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게 시험에 초점이 되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있죠? 저는 지금 시험에 중심을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크게 3가지가 있거든요. 제시특, 재가급여, 시설급여, 그 다음에 특별현금급여, 이게 3가지가 있어요. 그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는 뭐예요? 뭐 신체활동, 가사활동 돌봐드리고, 그 다음에 목욕도 시켜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죠. 뭐 방문 간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쥐야간 보호, 단기 보호, 뭐 이런 것들. 재가급여에는 또 지금 재가급여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요양 기관에 장기간 입소해서 이제 그러한 서비스 받으시면 그거를 시설급여라고 불러요. 이건 현물로 봐야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특별 현금급여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현물도 있고 현금도 있죠. 메인은 이쪽이죠. 이쪽이 주류, 여기가 비주류이겠죠. 근데 특별 현금급여에도 3가지가 있어요. 제시특, 가요특. 그래서 가는 가족요양비, 요는 요양병원 간병비, 그 다음에 특은 특례요양비. 얘네들은 돈으로 주는 거죠. 근데 원칙을 따지면 이쪽이 원칙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러면 크게 이렇게 나눠서 현금 중심, 현물 중심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1번이 확실하게 틀렸다. 맞는 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사회보험은 대부분 국가 또는 공법인이 운영하지만 민영보험은 사기업이 운영한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책임을 지죠. 근데 실질적인 운영은 공공성을 띈 법인으로서 우리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질적인 운영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3번, 사회보험은 강제로 가입되지만 민영보험은 임의 가입. 그 다음 사회보험은 국가가 주로 독점, 민영보험은 사기업들이 경쟁. 5번,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 강조, 민영보험은 개별 형평성 또는 뭐 개인적 형평성 강조하죠. 그렇게 해서 한 문제 해결을 했네요. 자, 지우고 시작합니다. 2번 갑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인데요. 설명 일단 공부하고 문제 풀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의 정의에는 시험에 잘 나오는 정의들이 섞여 있는데 거기서는 정확히 외워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여러 번 읽으면서 눈에 익히기만 하면 되는 것도 있고, 또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정의를 공부하는 건 국민기초에서 너무 중요하고,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자체가 시험에 매년 그것도 여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꼭 공부해 놓으세요. 자, 먼저 1호의 수급권자, 2호의 수급자 있죠. 그거 구별 명확히.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수급자 그러면 급여를 받는 자, 급여를 받는 사람, 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받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수급권자는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인데, 이 법에서는 권리라는 표현 대신에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죠. 다른 법에서는 수급권자를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이 국민기초에서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대로 해석하면은 절대 안 틀려요. 이게 나중에 뭐 공무원이 되셔가지고, 사회복지 공무원 되셔가지고 일을 하시면 이 두 표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표현이나 써도 되는데, 시험 볼 때는 꼭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3호 안 봐도 돼요. 그 다음 4호 보장기간 편하게 봅니다.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장기관이군요. 편하게 여러 번 보면 되는 거고, 5호 부양의무자 필수암기. 자, 부양의무자 필수암기 갑니다.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해당 사항 없죠. 이런 게 상식 같지만 실수할 수 있으니까 강조해서 읽어드렸고요. 그 다음 수급권자의 일촌. 자, 1급 시험, 공무원 시험 등에서 이거 2촌으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이죠. 그럼 1촌의 직계혈족이면은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포함하죠. 그러면은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겠군요. 그렇게 해서 1촌의 직계혈족 암기. 자, 및 그 배우자라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수급권자 가구가 부모 세대라면 자녀 세대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아들도 있고 딸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들은 1촌의 직계혈족, 그 중에서도 직계 비속이죠. 그러면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딸도 해당되겠죠. 1촌의 직계혈족에 해당이 되죠. 되는데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럼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겠죠. 그러면은 며느리하고 사위는 부양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여기 써 있잖아요. 써 있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자, 이거는 정확히 외우세요. 정확히.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좀 전에 그 내용에서 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며느리는 부양 의무가 없습니다. 딸이 계시다가 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위는 부양 의무가 없습니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 최저보장 수준, 최저생계비, 개별가구 세 가지는 여러 번 익히면 돼요. 익히면 되는 내용인데, 최저보장 수준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주의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생활 실태, 그 다음 물가 상승률, 이거를 빈칸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뭘 바꿔놨을 때 바뀐 것 같다? 그러면 틀린 거죠. 틀린 거. 근데 그거를 눈치챌 수 있다는 건 대비를 해놓은 거죠. 그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그런 걸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한다 그랬거든요. 급여의 종류별. 이 급여의 종류별이라는 이 단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급여라고 들어보셨나요? 맞춤형 급여.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4년에 개정이 되면서 2015년부터 맞춤형 급여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급여의 종류별로 수급권자 선정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그 기준까지도 외울 건데 어쨌든 급여의 종류별로 다르구나. 인식 하시고. 최저생계비죠. 최저생계비는 빈곤 개념 중에서 절대적 빈곤 개념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예전엔 그냥 최저생계비가 곧 빈곤선 이렇게 쓰였는데, 자, 절대적 빈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최저생계비가 절대적 빈곤 개념이다. 요거 기억하시고, 자,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군요. 왜? 최저생계비니까. 최저생계비니까 최소한의 비용이겠죠. 근데 이거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계측한다고 나와 있죠. 자, 미리 외웁니다. 이 계측을 3년마다 합니다. 3년마다. 이 법에는 실태조사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태 조사를 3년마다 하는데 그때 요 최저생계비 계측도 합니다. 자, 미리미리 외워놓으면 참 좋다. 나중에 몰아서 외우면 엄청나게 힘들다. 8호의 개별 가구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가구라는 단어입니다. 가구. 죄송합니다. 가구라는 단어인데 이 공공부조의 원칙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구 단위 원칙 또는 세대 단위 원칙이에요. 가구 단위 원칙, 똑같은 말 세대 단위 원칙. 근데 법에는 지금 가구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는 개인을 단위로 하는 게 원칙이 아니고요. 가구를 단위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보장 가구 이런 표현을 써요. 보장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진한 글씨 급여를 받거나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 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 기본 단위 됐고요. 그 다음 9호하고 10호 있죠. 외우셔야 돼요. 암기. 그럼 제가 암기하라는 거 지금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차상위계층 세 개는 암기하라고 됐네요. 자,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외울 겁니다.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데 그냥 외우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이렇게. 소득인정액은 개소평 더하기 재소환. 소득인정액은 개소평 더하기 재소환. 개소평 더하기 재소환. 이렇게 외우세요. 자,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에는 항상 이유가 있다. 항상 이유가 있다. 시험에서 어떤 단어를 바꿨을 때 틀린지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모르면 틀리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자,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소득 환산액. 뭐라고요? 그게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이 소득 인정액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히 외우셔야 됩니다. 차상위 계층도 외울 거예요. 갑니다.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즉 해당되지 아니하는 계층입니다. 수급권자에 해당이 되는 계층이면 큰 문제가 발생해요. 차상위라는 말이 필요 없죠. 수급권자에 해당되면 수급권자잖아요. 그죠?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다른 용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 박스. 기준 중위소득에. 기준 중위소득도 암기. 소득 인정액이도 암기. 100분의 50, 50도 암기. 이하도 암기. 지금 제가 암기 한 거 중에 어느 하나라도 바꾸면 틀리는 거겠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갑니다.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정확히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호 기준 중위소득 있죠. 요거는 여러 번 보시면 되는 건데,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의 활용. 기준이란 단어 나왔죠. 기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그리고 의결이란 단어 보이죠? 보통의 위원회들은 의결권이 없어요. 근데 의결권을 가지는 특별한 위원회들이 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입니다. 자, 그 다음 그렇게 해서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그러면 잘 보니까 기준, 중위, 소득이란 단어가 다 들어가 있죠. 이게 답 찾을 때 이런 게 힌트예요. 답 찾을 때 힌트. 자, 좋습니다. 문제 가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인데 1번을 보시면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자, 의료급여 선정 기준이라고 돼 있죠. 이 선정 기준을 쓸 때는 이 땡땡 급여 선정 기준 이런 말을 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땡땡 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이런 말을 쓸 때가 있는데 얘네들이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땡땡 급여 선정 기준만 다루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랬을 때 이것도 다 외워 놓으셔야 되는데 교, 주, 의, 생. 지금 거기 지금 1번이 의료급여고 그 다음 2번이 교육급여 나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이런 얘기예요.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기준 중위소득에, 기준 중위소득에, 기준 중위소득에 이렇게 다 똑같은 건데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기준 중위소득의 50%, 100분의 50이죠. 이상. 주거급여는요,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상.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중에 또 교육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뭐 주거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이러면 이상 개념을 쓰지 않고 이하 개념을 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 어려워지는데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니니까 요거까지만 외워놓으세요. 얘네들은 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주거급여법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얘들은. 자, 그랬을 때 일단 조까지만 외워놓으세요. 조까지만. 자, 그러면 지금 의료급여가 50 이상 했으니까 틀렸죠. 그건 교육급여 말하는 거고 의료급여는 40 이상이었고,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1번하고 2번이 서로 바뀌어져 있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급여를 받는, 그러면 수급, 사람은 자.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수급자,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또는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 내지는 권리를 가진 사람.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의 보장기관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 아니죠. 민간 아니죠. 아까 국가나 지자체라 그랬잖아요. 그죠? 국가나 지자체, 정부죠, 정부. 그래서 기관 아니고요. 자, 5번 옳은 거는 5번이네요. 5번이 옳은 거네요. 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사회복지 법제론 공부할 때 정말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사회복지 법을 보면은요, 엄청 비슷한 게 많이 나와 있어요. 항상 어떤 그 급여나 서비스가 있으면 신청을 필요로 하겠죠. 그죠? 신청을 하여야 한다든 신청할 수 있다든 여기선 서술어가 중요하지 않고 항상 신청주의가 명시되어 있어요. 항상. 이런 상식이 많이 쌓이시면은 공부량이 줄게 돼 있어요. 많이. 그래서 법에 가면은 신청주의가 항상 먼저 나와요. 그러면 뭐뭐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제 뭐 본인을 포함해서 뭐 가족이나 뭐 또는 뭐 친족이나 후견인이나 기타 보호자 등이나 뭐 누구누구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는 뭐 신청하여야 한다. 나와 있어요. 어쨌든 지금 강조하는 건 신청주의죠. 근데 제도를 몰라서 또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대상이 되실 분인데 신청을 못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생기지 않게끔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무엇도 규정을 하고 있냐면 직권주의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공공부조의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분들이죠. 저도 예전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랬을 때 누락되지 않게끔 사회복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직권주의가 나올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몰래 해? 몰래?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얘가 나올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라. 그리고 이제 동의를 받으면 신청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신청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요. 알았죠?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의를 해주면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항상 같이 나온다라는 거. 같이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꼭 전담 공무원뿐 아니라 뭐 어떤 법에서는 뭐 시군구청장, 시도지사가 뭐 대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항상 뭐가 나온다? 신청주의 나오고 직권주의 나오고.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 요거를. 됐죠? 그래서 그 옳은 내용이 5번 내용이었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겠는데 3번 문제 보고 이제 2번 문제에서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그 2번 해설에서 기준 중위소득 있죠. 기준 중위소득. 그 기준 중위소득은 상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 빈곤 개념. 나중에 정책론 이론 시간에 우리가 뭐 절대 빈곤, 상대 빈곤, 얘네들은 객관적 빈곤, 그 다음에 또 주관적 빈곤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는데 어쨌든 아까 최저생계비가 절대적 빈곤 개념이었다면 기준 중위소득은 상대적 빈곤 개념인데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선정할 때 어느 것을 사용하냐면 기준 중위소득 개념을 써요. 그래서 상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요거 중요한 거 하나 아까 놓쳐서 보완하고 3번 갑니다. 자, 3번 문제는 복지 모형을 제시한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3번법입니다. 자, 거기 지금 그 내용 공부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표에서 보면 맨 위에 있는 게 탈상품화죠.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참 중요한 개념. 기본적으로 자, 그 해설표 위에 세 번째 줄 볼게요. 세 번째 줄. 자, 이거 외워야 되거든요. 일단 에스핑 앤더슨이 복지국가 3분법을 제시할 때 기준이 있었겠죠. 기준. 그 기준을 크게 두 가지. 두 가지가 뭐냐면 탈상품화, 그 다음에 계층화, 내지는 뭐 사회 계층화. 이 두 개념이고 주로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좀 세부적으로 세 가지로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탈상품화 정도, 계층화 정도, 내지는 뭐 사회 계층제 형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국가, 시장, 가족의 역할관계 또는 국가, 시장, 가족 간의 상대적 비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세부 세 가지도 알아놔야 되고 일단 크게 두 가지 당연히 알아놔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개념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탈상품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탈상품화는 노동력의 탈상품화예요. 노동력의 탈상품화.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해보면 자, 여기가 시장이거든요. 인간은 살면서 내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해야죠. 그것이 어떤 직장이든 아니면 뭐 자영업이든지 간에 일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시장에서 벗어났을 때 자, 노동을 하다가 벗어났어요. 그랬을 때 국가가 책임을 많이 져주느냐, 조금만 져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나뉘는 거거든요. 그러면 탈상품화가 노동력의 탈상품화라고 했죠.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 상품화되는 것보다는 탈상품화되는 게 아마도 든든할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탈상품화 뭐 효과가 크다는 등 또는 탈상품화 정도가 높다는 등 그 얘기가 뭐냐면 시장에서 벗어나더라도 기존의 삶, 즉 여기서 일할 때의 삶을 많이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벗어나더라도 국가가 많이 책임져 준다. 그 뜻이에요.
고로 탈상품화 효과가 낮다면 또는 효과가 작다면 국가가 별로 책임 안 져주는 거죠. 그렇죠? 예. 죽든 말든 그런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보시면 탈상품화 뜻 보세요. 뜻. 사회복 정책의 시장 영향력 완화 정도. 그러니까 사회복 정책이 시장의 영향력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느냐. 많이 완화시킬수록 복지가 발달된 나라고요. 그렇지 않을수록 복지가 별로 발달되지 않은 나라죠. 이해하고 반복해야 돼요. 반복 안 하면 이해 한들 의미 없어요. 왜?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 다음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 그럼 탈상품화 효과가 클수록 그만큼 복지국가인 거죠. 그렇게 해서 개념을 이해하는 거고요. 그러면 세 가지가 나와요. 자유주의 복지국가, 조합주의 내지는 보수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세 가지인데, 자, 저는 이렇게 외우도록 가르칩니다. 제가. 자, 에스핑 앤더슨은 자유를 조사했다. 에스핑 앤더슨은 자유를 조사했다. 자유조사? 자유조사.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어느 게 가장 복지가 발달됐을까요? 느낌이 오지 않아요? 느낌이? 자, 우리 우파, 좌파 이렇게 나눴을 때 우파인지 좌파인지만 알아도 풀리는 시험 문제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정책론의 2년 파트에서 그런 문제가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느낌상 자유주의, 사회, 민주주의 어느 쪽이 복지가 발달돼 보여요? 아무리 뭐 지금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이쪽 같죠, 그렇죠? 네. 이쪽을 대표하는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네. 스웨덴. 북유럽 국가 있죠.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등 그쪽 스칸디나비아 국가, 북유럽 국가 그쪽인데 거기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복지 선진국들 아니겠어요? 거기가 사회민주주의 국가예요. 거기가. 그러면 자본주의의 색채가 매우 강한 대표적인 나라는 어디예요? 복지가 가장 덜 발달된 나라. 자, 미국이죠. 미국. 미국. 그러면은 거의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대표 나라만 알아봐도 미국은 뭐 자본주의 짱, 그죠? 복지는 가장 덜 발달됐겠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조합주의인데 조합주의로만 외우고 계시면 안 돼. 얘는 보수주의라는 말과 같이 외우셔야 돼요. 같이. 이게 좀 표현이 재밌잖아요. 보통은 자유주의나 보수주의나 다 우파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안 그러면 보수주의가 얘인 줄 알아요. 얘인 줄 알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외우라 그러냐면 그냥 조합주의, 그냥 보수주의 이렇게 동의어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보수조합주의 이렇게 외우라고 해요. 통이어가 붙어 있는 거죠. 보수조합주의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얘가 지금 중간에 있죠. 어정쩡하잖아요. 어정쩡. 여기에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속합니다. 이렇게요. 보통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이죠. 근데 그 어정쩡한 나라들은 안 해요. 괜찮아요. 뚜렷한 나라. 뚜렷한 나라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딱 봤을 때 자, 자유주의, 그다음에 보수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중에서 자, 가장 복지가 발달된 게 사회민주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탈상품화 효과가 극대화된 또는 가장 크다. 어디? 사회민주주의. 탈상품화 효과가 최소화, 가장 작다. 어디? 자유주의. 미국이겠죠? 가운데는 그냥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계층화라는 단어가 있죠. 계층화. 이 사회 계층화가 많이 되면 엄청 잘 사는 사람 그다음 바닥. 계층이 엄청나게 많이 나뉘겠죠. 쉽게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층화 정도로 봤을 때 이 셋 중에 높은 계층화, 계층화 수준이 높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계층이 맨 위에서 맨 아래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갭이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럼 계층화가 가장 높은 건 뭐겠어요? 네, 자유주의죠. 그렇죠? 미국 같은 나라죠. 근데 낮은 계층화 이렇게 표현한다면 낮은 계층화 그러면은 전체 국민이 다 비슷비슷하게 사는 거죠? 비슷비슷하게 사는 거? 그게 사회민주주의. 자, 그래서 탈상품화하고 계층화의 중요한 두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쉽냐? 사회민주주의 대표 복지선진국 스웨덴, 자유주의 대표 자본주의가 엄청 발달됐지만 복지는 그만큼 발달되지 못한 미국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이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되게. 자, 그렇게 해서 가고 중간에 있는 조합주의 있죠? 그거는 내용을 좀 봐드릴게요. 내용. 중간인데 어떻게 중간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의 제공 목적이 사회적 지위 차이 유지에 있대요. 유지. 그러니까 자유주의,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는 부자는 더더더더 돈을 벌고요. 가난한 사람은 더더더더 뺏겨서 계속 더 못 살고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불평등이 심화되겠죠. 심화되겠죠. 심화된다는 건 유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악화되는 거죠. 유지가 아니지. 근데 조합주의, 보수주의, 보수 조합주의는 유지래. 원래 잘 살던 데는 딱 그만큼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못 살고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서 둘째 줄, 국가가 주된 사회복지 제공자 역할을 하면서 시장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됩니다. 그럼 이걸 보니까는 얘는 가운데는 가운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보다는 좀 더 국가가 역할을 많이 해. 이런 뜻이죠. 그런데 교회의 역할이 크대요. 그리고 가족의 기능 유지에 중점을 둔대요. 전통적 가부장제 성격이 강하대요. 그러면 또 옛날 같죠? 보수적인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래서 보수주의라고 하는구나. 자, 그 얘기고 그 다음 세 번째 점,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을 중요시해요. 근데 여기서의 사회보험은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장에서의 계층과 지위에 따라서 사회보험의 급여가 서로 다르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에 있느냐, 중소기업에 있느냐,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탈상품 효과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고 한계가 있다. 왜냐면 중간에 있으니까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자, 에스핑 앤더슨 1번 봅니다. 보수주의 복지체제 국가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까 뭐 교회의 역할, 또 가족의 기능 유지 이런 거 생각나죠? 가부장제 생각나시고. 그 다음 2번. 자유주의 복지체제 국가에서 국가는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다는데 반대겠죠? 반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자유주의 이쪽 있죠? 이쪽이 자, 높은 계층화, 낮은 탈상품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정반대죠. 얘는 항상 어정쩡. 정리하면은 이쪽은 높은 탈상품화, 낮은 계층화. 자, 높은 탈상품화라는 거는 그만큼 탈상품화 효과가 크다. 그만큼 시장에서 벗어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많이 져준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 낮은 계층화는 전체 국민이 크게 차이 나지 않고 비슷비슷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그 다음 3번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 국가는 보편주의를 강조하겠죠. 복지가 발달됐으니까. 그 다음 4번 보수주의 복지체제 국가의 예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 등이 아니라 어정쩡한 유럽 국가들이 있고
5번 자유주의 복지체제 국가의 사회보장급여는 자녀적 특성. 이거 윌렌스키와 르보의 이분법에서 복지가 발달된 게 제도적 모형이고 반대쪽에 있는 게 자녀적 또는 보충적 모형이죠. 자유주의. 그쪽 맞네요. 됐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 불평등과 빈곤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찾는데 기본 학습을 한번 빠르게 해보고 그리고서 또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단 그 빈곤 관련 개념들이 있죠. 자, 빈곤율이라고 그랬어요. 빈곤율. 그랬을 때 빈민이 전체 인구에서 또는 뭐 전체 가구에서 다 좋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체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또는 뭐 전체 인구에서 빈민 또는 전체 가구에서 빈민 가구 다 좋습니다. 그 비율이죠. 그러면은 전체 인구에서 빈민 인구, 빈곤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5%인 나라, 10%인 나라가 있다. 그럼 어느 쪽이 더 빈곤층의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까? 10%인 나라겠죠? 그게 빈곤율이에요. 그래서 빈곤층의 규모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곤의 덫, 빈곤의 함정이라는 거는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아야 계속해서 빈민으로서 어떤 정부의 지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력으로 열심히 근로활동 등을 해가지고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공공부조에서 말하는 도덕적 해이와 관련됩니다. 또 보충성의 원리와도 관계가 되거든요. 보충성이라는 거는 노력하는 데까지 노력하고 그래도 모자람이 있으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해 주겠다. 채워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모자라려고 하지. 왜? 정부 지원 받으려고. 그럼 계속 어디에 있어요? 빈곤선 아래에 있죠. 그렇죠? 그걸 빈곤의 함정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빈곤 개입. 자,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몽땅 빈곤선 수준으로 또는 빈곤선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데 얼마면 되냐? 몽땅이에요, 몽땅. 얼마면 되냐? 그게 빈곤 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빈곤층 중에도 많이 빈곤한 사람이 있고 조금만 빈곤한 사람이 있고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빈곤층인데 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절대 빈곤층밖에 없어요. 거의 제로야, 제로. 가진 게. 그러면 그만큼 빈곤 갭이 커지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가난해도 얼마나 심각하게 가난한지 덜 심각하게 가난한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빈곤의 심도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고요. 사회적 배제라는 건 빈곤층들이 이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거겠죠. 그랬을 때 빈곤 문제가 단순히 소득의 결핍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빈곤 이퀄 소득 결핍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빈곤은 소득의 결핍뿐만 아니라 빈곤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모두 불리하다라는 거. 소득이 없거나 적다. 그런 분들은 영양, 교육, 문화 등등등 혜택을 누리기도 어려우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빈곤을 소득 결핍으로만 보는 그러한 시각을 매우 좁은 시각이다. 협의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빈곤의 어떤 다차원적인 측면 또 역동적인 그런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개념이 사회적 배제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 로렌츠 곡선 나왔죠? 자, 로렌츠 곡선은 한번 그림을 좀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정사각형이라고 믿어주세요. 정사각형이라고 믿어주시고 밑에는 이제 인구의 누적 분포, 인구 누적 분포가 있고 가로축,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소득 누적 분포가 있고 나중에 이제 제 기본서에 가면 다 나와 있는데요. 원래 20, 40, 60, 80, 100
20, 40, 60, 80, 100 뭐 이런 게 다 짜다다다다 이렇게 바둑알처럼 바둑판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소득 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거 다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소득이 늘어나는 게 완전히 똑같아. 예, 똑같아.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으면 이게 20, 40, 60, 80, 100 정사각형의 꼭지점을 이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45도가 되겠죠. 이 45도가 뭘 의미하느냐? 쉽게 말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큼 소득이 똑같이 늘어난다. 그 얘기는 모든 국민의 소득이 똑같다. 똑같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완전 균등선이라고 불러요. 또는 완전 평등선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뭔가 내려오는 곡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로렌츠 곡선이죠. 여기에서 완전히 평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 45도와 다 있겠죠. 그렇죠? 똑같겠죠. 근데 얘가 내려오고 내려와서 다 내려오면 이렇게 되겠지. 다 내려오면 완전 바닥까지 다 내려오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럼 이 전체 면적은 뭘 말하겠어요? 이 전체 면적. 얘는 뭘 말할까요? 얘는 완전 불평등 면적이 될 거고, 이게 뭐예요? 완전히 불평등하다라는 걸 의미하죠.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역에서 로렌츠 곡선의 가로축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에서 상위로 모든 인구의 누적 분포인데 그게 늘어나면 똑같이 소득도 늘어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소득이 똑같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근데 이게 곡선의 모양이 딱 계산하기 쉽게만 나오면 좋지만 이게 이렇게 이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계산에 불편함이 또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지인이라는 사람이 이걸 좀 숫자로 표현해보자. 숫자로. 그래서 그걸 수치화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지니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얘를 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1이라고 하자. 간단하죠? 그래서 지니 계수는 그 값이 0에서 1까지예요. 0에서 1까지. 우리 시험에서 이제 뭐 지니 계수는 0에서 1인데 이거를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뭐 이런 식으로 틀리게 한 것도 있고. 근데 이건 틀린 사람들이 문제죠. 틀린 사람들이. 자, 그러면서 어떻게 외울 거냐? 로렌츠 곡선은요. 자, 완전 균등선,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내려오면 많이 내려올수록 다르게 표현하면은 아래로 볼록할수록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하향할수록 그만큼 불평등하다는 걸 의미하겠죠. 지니 계수는요. 영등포 이렇게 외웁니다. 지니 계수는 영등포. 자, 지니 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분포.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분포. 지니 계수는 영등포. 다들 이렇게 외우게 돼요. 다들. 자, 0에 가까울수록 그럼 뭐예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분포겠죠. 이걸 다르게 표현합니다. 지니 계수는 그 값이 작을수록, 즉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의미. 값이 클수록, 즉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 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5분위하고 10분위가 있어요. 5분위는요, 5분위 배율 있죠. 이거는 이제 하위 20%, 그 다음에 상위 20%인데, 5분위니까 소득을 5개로 나눴을 거 아니에요. 등급을. 그럼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하위 20%, 여기가 상위 20%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값이 만약에 1이면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평등하거나 모든 국민의 소득이 똑같거나 얘랑 같은 의미가 되겠죠. 또는 대각선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 값이 뭐 2, 5, 막 7, 그 값이 크면 클수록 또는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겠어요? 그만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10분인데 10분위는 이거를 10개까지 나눴겠죠? 1, 2, 3, 4, 5, 6, 7, 8, 9, 10 나눴을 텐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상위 20%,
이게 이제 9분위하고 10분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위 40%. 이건 1분위에서 4분위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 값이 2라면, 그러니까 상위 20%에 정확하게 2배가 하위 40%의 소득이라면 이건 뭘 뜻하겠어요? 완전히 평등한 거죠. 정확히 2배니까 평등한 거죠. 근데 그 값이 만약에 0이라면 0 완전 불평등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책만 열심히 보고 제 설명만 열심히 듣고 외울 수가 있느냐? 정말 힘들 겁니다. 매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절대 실수 안 합니다. 보세요. 자, 5분위는 이렇게 외울 겁니다. 1평 컵을 이렇게 외울 거고, 10분위는 곱하기 2 하면 얼마죠? 곱하기 2 하면 2죠? 2평이고요. 그 다음에 값이 어디까지 있었어요? 0까지 있었죠? 0. 그래서 0불. 이렇게 외워놓으면 절대 실수를 안 합니다. 절대. 자, 5분위 배율은 그 값이 1이 가장 평등하고 그 값이 커질수록 불평등하다. 5일평 컵을. 10분위는 그 값이 2일 때 가장 평등하고 값이 0이면 가장 불평등이죠.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예요. 12평 그리고 0불, 0이 가장 불평등. 얘는 값이 2부터 0까지밖에 없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걸 푸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럼 문제 아까 기억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세요. 진위계수는 불평등도가 증가할수록 수치가 커져. 그럼 1에 가까워지는 거죠. 가장 불평등한 상태는 1. 그 다음에 자, 빈곤율은 모든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 수준 또는 빈곤선 이상으로, 그래도 맞아요. 괜찮아요.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총소득으로 빈곤의 심도, 그럼 아까 빈곤 갭이 떠올랐죠. 빈곤 갭. 그 다음 리을 5분위 배율에서는 수치가 작을수록 평등한 상태죠. 5일평 컵을, 커질수록 불평등, 작을수록 평등이겠군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론 공부하고 바로 문제를 적용하니까 쉬운 것 같죠? 근데 우리 시험 언제 봅니까? 내년 1월이나 2월에 보거든요. 자, 그래서 복습 자꾸 해놔야 됩니다. 자, 이제 정책론 마지막 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시험에 매우 잘 나오는데 너무 쉬운 내용입니다. 급여의 형태에 관한 거예요. 급여의 형태. 자, 사회복지 정책 급여 형태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크게 2가지. 현금하고 현물.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금으로 준다는 건 돈으로 주는 거예요. 돈으로. 근데 현물로 준다는 게 뭐냐? 우리가 뭐 쌀, 라면, 뭐 옷 이런 거 다 현물이죠. 그것도 현물인데 그렇게 공부하면은 정확하지가 않고, 현물이 뭡니까? 그러면 돈이 아닌 거, 현금이 아니면 그게 현물이에요. 근데 현물에는 뭐 쌀이나 라면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대표적인 현물에는 서비스가 있어요. 서비스. 그 서비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바로 의료, 교육 이런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죠. 병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진료받죠. 검사 받고 또 처방도 받고 약국 가서 약도 사 먹고 또는 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하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의료 서비스. 근데 그것도 현물이에요. 현물. 학교 가면 선생님이 공부 가르쳐 주죠. 그렇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그런 거가 교육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돈으로 주는 거, 그 다음에 돈이 아닌 거로 주는 거. 이렇게 하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공부하는데 이게 워낙 쉬운 내용이어서 이거를 제가 뭐 일일이 보고서 하지 않고 말로 보통 설명을 하는데, 일단 둘 중에 자, 받는 사람의 어떤 존엄성 또는 소비자 주권 또는 자기 결정권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존중해 주는 게 뭡니까? 당연히 현금이죠.
그죠? 인간의 존엄성, 소비자 주권, 자기 결정권을 매우 존중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면 스티그마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교환 가치를 더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교환 가치. 현금이죠. 돈으로 주면 그 돈을 씹어 먹습니까? 그 돈으로 필요한 것을 교환하죠. 이쪽은 사용 가치를 강조하겠죠. 주는 대로 써야겠죠. 기본적으로 둘 중에 어느 게 더 개인주의 가치를 더 추구할까요? 어느 쪽이? 개인주의 가치. 사람마다 필요한 거 다르고 좋아하는 거 다르겠죠? 그러면 돈으로 줘야지. 이쪽은 개인주의적 가치를 보다 더 좋아한다. 그래서 뭐 개인적 선 이렇게 부르고, 이쪽은 집합주의 가치, 집합적 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업무 담당자가 지급을 할 때 어느 게 더 편리할까요? 업무 담당 당연히 돈이죠. 이거는 그냥 PC 한 대, 뭐 노트북 한 대 있으면 업무 처리 가능하죠. 이쪽은 와우 장난 아닐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다 한다 장난 아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현금은 그러한 장점들이 많아요. 근데 현금에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돈으로 줬더니 원래 준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제 효과가 적거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딴 데 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대신에 현물의 장점이 되죠. 그래서 현금하고 현물은 공부하기가 왜 좋냐면은 장단점이 180도 반대입니다. 장단점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사회복지학 같은 그런 학과목 공부하다 보면은 딱딱 안 떨어지는 게 많아요. 어디서는 옳다 그랬는데 어디서는 또 이게 옳지 않다 그러고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현금, 현물은 딱 정확하게 반대이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자, 어쨌든 현물은 사용가치 또 주는 대로 써야 되니까는 그만큼 목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사회적 통제 효과를 기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근데 그 제도를 운영할 때, 정책을 운영할 때 어느 쪽이 더 그 행정비용을 아낄 수 있느냐? 아까 PC 한 대 있으면 끝난다 그랬죠? 이쪽이 행정비용을 아끼거든요. 그래서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 다 읽어보시되 항상 이제 학생들이 물어보면 헷갈려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정치적 지지도. 이거를 헷갈려 하시더라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정치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을까 할 때 포인트를 모르면 반대로 가요. 포인트는 뭐냐면 다수의 납세자를 떠올려야 됩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돈 벌면 세금을 내죠. 그래서 다수의 납세자 입장을 고려해야 정치적인 측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지지도가 높은 건 현물이죠. 왜?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봐야죠. 안 그러면 못 믿잖아요. 근데 어느 게 더 가시적입니까? 현물이 더 가시적이지. 그죠?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지지도가 더 높은 건 현물 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중간이 하나 있어요. 중간. 예의 장점 살리고 단점 보완하고 예의 장점 살리고 단점 보완하고 그 정확하게 중간 형태의 급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바우처입니다. 바우처. 자, 법에서는 바우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법에서는 이용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이론상 또는 이제 생활에서는 보통 바우처라는 표현을 매우 많이 사용하죠. 예전에는 바우처를 뭐 증서 또는 뭐 상환권 이런 표현으로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냥 바우처라는 말이 완전히 보편화됐어요. 다만 법에서는 이용권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럼 이용권이니까 누구한테 줄까요? 이용할 사람에게 주겠죠. 이거 시험 포인트예요. 바우처 누구한테 주느냐? 서비스 공급자한테 주느냐?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에게 주느냐?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은 소비자, 수요자, 클라이언트, 급여 대상자, 수급자. 와, 정말 비슷한 표현이 너무 많죠. 이 비슷한 표현을 제가 계속 말해줄 거니까 계속 들으셔야 돼. 그게 실력이 될 겁니다. 자, 정확하게 중간이죠. 그래서 어떤 장점이 이제 있냐. 양쪽의 장점을 다 살렸고 양쪽의 단점을 다 보완한 그런 장점이 있어요. 또 하나, 여기에도 경쟁의 논리가 있거든요. 바우처를 줬잖아요. 그럼 바우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딘가 가서 이용을 하겠죠.
경쟁의 논리가 있네요. 그래서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격을 인하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그 다음 단점,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된 급여 형태로는 잘 쓰이지 않는 게 단점입니다. 보통 주된 급여 형태면 현금이나 현물이에요. 보통. 그랬을 때 얘는 주된 급여 형태로는 잘 못 쓰인다. 왜? 중간적인 성격 때문에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바우처 형태의 급여나 서비스가 계속해서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 사실도 알아야 되죠. 뭐 노인 돌봄 바우처, 뭐 장애인 바우처, 아동 바우처, 뭐 문화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세상에 바우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다 알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로 기억해야 되는 게 이제 기회가 있고 권력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는 급여 형태는 이 5개밖에 없어요. 기회라는 거는 뭔가 불이익을 입은 집단에게 뭐 학교를 가거나 취학이죠. 진학.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할 때 그때 그 사람들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장애인분들 또는 예전에 뭐 여성분들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뭐 인종이 다르다든지 그런 분들 과거에 불이익을 입었으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유리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가면은 장애인 의무 고용이라는 게 있어요. 법에서는 이제 장애인 할당 고용이라고 하는데 그 할당 고용이 의무 고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사업장에서는 뭐 50명 이상, 상시 50명 이상 이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중에서 몇 % 이상을 장애인으로 뽑아라. 또는 뭐 공공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몇 % 이상을 장애인으로 뽑아라.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할당 고용이고 의무 고용인데 그러한 것들이 여기서는 기회가 되겠죠. 기회. 그 다음에 또 기회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과거에 국가나 사회에 기여를 한 게 있어. 우리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처럼 그런 분들 기여하신 게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또 유리한 기회를 드릴 수 있겠죠. 그것도 기회예요. 권력은 완전 간단해요. 급여 대상자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게끔 해줍니다. 그럼 왜 참여시킬까요? 급여 대상자가 원하는 정책을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만큼 힘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힘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게 권력입니다. 급여 형태는 다 끝났어요. 자, 문제 봅니다. 현금급여는 사회적 통제를 강조한다. 자, 어느 게 더 통제 효과가 크다? 현물. 그 다음 2번 자기결정권 강조. 어느 쪽? 현금. 자기결정권, 소비자 주권, 개인의 존엄성, 선택의 자유 보장 이런 것들. 그 다음 3번 바우처는 누구한테 줘요? 누구한테? 이용할 사람. 이용자에게 주니까 이용권이죠. 그 다음 5번 소비자 선택권은 현금, 바우처, 현물 순서로 높아지는 게 아니고 거꾸로죠. 거꾸로. 바우처는 항상 중간에 있고요. 그래서 현금, 바우처, 현물 순서로 낮아지는군요. 그럼 4번만 맞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예로 장애인 의무고용제. 아까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법령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급여 형태는 뭐 나중에 더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을 만큼 지금 오늘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이게 시험의 전부예요. 시험의 전부. 자, 정책론 시간이 좀 길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중에 정책론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책론 25점 만점 나온 분들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말고 저는 포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